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도 상승 마무리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27% 상승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좀 매도세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개인들이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면서 0.45%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 어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그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S&P 500 지수가 0.2%, 나스닥이 0.15% 상승하면서 오늘도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은행주들이 강세 보였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8% 오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자 우리 시장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반대매매 주의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8월 하락장이 크게 나오면서 반대매매 물량들이 나왔는데 나오면서 이 시장 하락세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오늘의 종목은 DLES입니다. 이번 주 건설 업종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보천리, 오답불파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이 DLES가 정말 든든하게 천리를 가고 또 깨어지지 아니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티 시간, 스푸트니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푸트니크는 러시아산 백신인데요. 이 관련해서 최근에 시세가 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스푸트니크에 대한 CMO 소식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을지 옥석 가리기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작전 키워드 반대매매 주의보입니다. 반대매매는 이 투자자들이 일정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강제로 처분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반대매매 횟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하락장이 좀 크게 왔기 때문에 이 반대매매가 크게 늘어난 건데 이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반대매매가 시장에 굉장히 위험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용융자 규모도 최근에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인 25조 원대까지 머무르면서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주가가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신용융자에 대한 어떤 그 반대 매매, 이와 관련된 우려감, 사실상 조금은 좀 완화된 듯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신용융자 반대 매매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놓고 시장 대응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좀 강조해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아직 변동성 요인이 완전하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직까지는 유동성 이슈가 상당 부분 남아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델타 변이와 관련된 우려감 부분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대매매와 관련된 특히나 신용융자와 관련된 반대매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의 신용융자 잔고치가 과연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용융자 잔고가 하락하고 있는지 이 부분 꼭 살펴보는 그런 어떤 해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 좀 드립니다. 신용융자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25조 원대를 상당 돌파해서 상당 부분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 아직까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신용융자 주식 시장이 상승할 때는 상당 부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주가가 하락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용융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증시 수급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치는 뇌관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수급 악화에 매우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내 변동성 요인은 분명하게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밤 미국 시장 일단 3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 요인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시장 상승 모멘텀이 점차 둔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유동성 이슈 대표적인 것이 오늘 저녁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되는 잭슨홀 미팅이 되겠죠.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설사 이번 어떤 그 이벤트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무사하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말을 전후해서 테이퍼링 이슈는 분명히 계속해서 시장을 흔드는 변동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오늘 잠시 후에 한은의 금통위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금리 인상 가능성 일단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그 채권 담당자들, 금리 전망 전략가들의 열의 7 정도는 이번 한은 금통위의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이 아니면 또다시 다음 달, 다음 달이 아니면 다다음 달 계속되는 어떤 그 금리 인상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 자체가 다소간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두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추가 유동성 공급원이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지난 주말 농협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전세자금 대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잠정적으로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증권사 마찬가지 주식담보대출 역시 지금 잠정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다라면 조금 좀 손쉽게 유동성이 공급되어질 수 있는 공급원 자체가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 내 유동성의 급격한 팽창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만에 하나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는 2가지죠. 반대 매매가 나오기 전 그 마진콜 걸린 그 금액만큼 현금을 추가로 입금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종목 외에 다른 그 계좌내에 있는 다른 보유 종목을 매도해서 마진콜을 변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기타 종목들까지 투매로 이어지게 되는 투매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가능성 분명히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요, 올 연초 대비해서 6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연초 대비한 증가 퍼센트로는 32%에 육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지금 현재 14조 원에 육박하는 신용융자 잔고를 가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1조 원이 넘는 금액의 어떤 그 시장 신용융자 잔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조금은 더 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분명히 가져보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 내에
어떤 그 변동성에 따른 시장 조정이 급격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면 수급 불안이 상당 부분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초적 세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더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내에서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 한 5가지 순서대로 좀 꼽아봤는데요. 대성홀딩스가 있고요. 콤텍 시스템이 있고 SK케미칼 우선주가 있고 A+에셋 순으로 지금 코스피 신용융자잔고가 10%대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어느 상황이 됐건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되겠다. 특히나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분명하게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선광이 있고요. 비트컴퓨터, 빅텍, 아이텍, 크롬파스트까지. 이 외의 종목군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신용량 잔고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이 급속하게. 따라서 그 최근 들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아침마다 동시호가 때 조금 그 갭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 출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서 이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증시 수급의 전반적인 악순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악순환 고리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긴축, 유동성에 대한 훼손, 조기 테이퍼링 이슈, 한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은행권 내지는 증권회사의 대출 잠정 중단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서 급격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반대 매매로 이어지게 되고 그 반대 매매를 기피하기 위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주변 종목들의 주가 추가 하락까지 이어지게 되는 반대 매매가 급증을 하게 된다라면 주가 하락 종목의 확산이 나타나게 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미 지난 한 6개월 전쯤이죠. 미국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한 마진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이 마진콜 우려감 변제, 이에 따른 기타 종목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 급락을 이미 경험했었던 부분, 그 경험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서 지금 현재 당분간 일단 뭐 반등세가 지금 현재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단 신용융자 잔고가 높은 종목군들은 내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있다라면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나의 종목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닐지라도 증시의 변동성, 유동성의 훼손 과정. 물론 이를 놓고 유동성의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일단은 잠정적으로 좀 줄어져 들어가는 유동성의 훼손 과정이 진행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반대 매매와 관련된 신용 잔고 항상 살펴보시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신용잔고나 대차잔고 꼭 확인하시고 종목 매수하시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신용을 쓰지 않았더라도 내가 가진 종목에서 반대 매매가 나온다면 예기치 않게 또 이렇게 하락세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신승용 대표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대응 작전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벤트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연준이 앞서서 이 테이퍼링 이야기를 말했다 보니까 연내 테이퍼링은 이미 거의 확정이 된 상태고 그렇게 크게 생각보다는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뉴욕 증시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네,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이번 주 내 매우 중요한 이벤트는 잠시 후에 벌어질 한은의 금통위. 이 부분, 과연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이번 주말로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
여기서 과연 조기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 다만 여기서 시장이 주목할 부분은 테이퍼링이라는 부분에 주목은 하겠지만 그 전제 조건의 상당 부분 주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에는 두 가지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하나는 델타 변이 확산이라는 이슈 한 가지와 또 하나는 미국 시장 내에서의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고용이 개선세냐 아니면 정체세냐 아니면 고용이 악화 기로에 다시금 빠지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테이퍼링, 연내는 확실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를 이 전제 조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시장 일단 투자 심리의 어떤 그 변화, 변동성 양상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분명하게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죠.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 부스터샷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이자의 그 FDA 정식 승인이라는 부분이 지난 월요일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내에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바람을 불러일으켜 왔고요. 지난 밤에는 얀센이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이 부스터샷에 대한 초기 임상 결과가 상당히 유의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FDA에 이 부분을 보고하는 그런 과정, 여기서 좀 부스터샷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작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 핵심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 가지죠. 그 경기에 대한 모멘텀 피크아웃, 소위 말하는 반도체 업종으로부터 시작된 W자, 지금 V자 반등이 지속되고 있느냐,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V자 반등이 꺾이게 돼서 다시 더블 딥의 양상, W자 곡선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감, 모멘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한 가지. 두 번째는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 세 번째는 조기 테이퍼링이라는 이슈인데요. 지난번 미국에서 일단 델타 변이라는 부분이 부스터샷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리게 되면서 일단 정점을 통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크게 작용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컨택트 관련주와 언택트 관련주의 차별화 양상을 만들어냈고요. 여전히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망세는 유지가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두 번째는 고용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오늘 저녁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시작이죠. 오늘 저녁, 우리 시간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역시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컨택트 관련주와 언택트 관련주들 사이에 순환매 양상의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한동안은 언택트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면 최근 들어서는 컨택트 관련주들이 시장 내 관심의 부각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특히나 위드 코로나 시대의 도래라는 그런 환경이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컨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는데 금리라는 부분의 불안감과 맞물려서 은행재 상승이 나타났고요.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는. 그리고 여행이랄지 레저랄지 항공, 카지노주의 상승, 이틀 전에 급등 양상에 이어지는 상승에 지속이 되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서 미국 연준 분명한 것, W자 회복을 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V자 경기 회복세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를 할 것이다. 연준의 목표가 경기 침체가 아니다. 연준의 목표는 경기 개선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인플레 현상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의 테이퍼링과 관련된 시장 내 시각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뉴 노멀 과정으로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
테이퍼링이 찾아온다면 결코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뉴노멀이라는 부분은 유동성의 정상화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 백신과 관련된 안도 양상이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백신 차별화 과정은 계속 진행되지 않겠느냐. 선진국 대 신흥국의 백신 보급 차별화 양상. 그렇다면 결과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선진국의 경기 개선세는 신흥국에 앞서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수출의 개선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선진국향 수출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나 미국향 수출주, 경기 민감주, 그리고 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이슈별 차별화 양상이 시장 내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슈는 다양합니다. 그 부분을 좀 꼽아본다면 유동성 이슈가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기술주와 금융주 간의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겠죠. 유동성 이슈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기술주의 하락, 금융주의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G2, 미국과 중국의 성장성 차별화 이슈. 따라서 여기서는 미국향 수출주냐, 중국향 수출주냐, 이런 부분에 따른 차별화 분명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슈. 내수주보다는 역시 수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수출주 차별화 양상. 지금 현재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2,000명을 넘어섰죠. 2,200명대에 가까운 그런 모습 나타났죠. 이런 상황들이 당분간 지속이 된다면 내수주보다는 일단 당분간은 수출주가 유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 여기에 백신 보급 이슈가 또 하나 또 자리를 잡고 있죠. 최근 들어서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되면서 백신 보급이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컨택트 관련주와 언택트 관련주 사이에서의 차별화 양상. 또 하나 있습니다. 모멘텀 이슈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죠. 정부 주도형 안정 투자냐, 아니면 비택 투자냐. 삼성전자의 240조 원 신규 투자와 관련된 투자 모멘텀. 9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애플 컴퓨터의 아이폰 13 언팩 행사와 관련된 신규 모멘텀. 과연 어떤 쪽에 내가 베팅을 할 것이냐. 신규 모멘텀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 이슈에도 분명히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환율에서도 환율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 물론 한은의 정책 당국의 개입이 나타나게 되면서 다소간 좀 안정화 양상을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환율 이슈는 아직 꺼지지 않은 이슈다. 환율. 수출주와 내수주 간의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그 발단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크게 한 6가지 정도 이슈별 차별화 진행을 염두에 놓고 시장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율부터 백신 이야기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장도 이 재료 가지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하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건설 업종에 대해서 다뤄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DLENC입니다.
우보천리 우답불파라는 그런 주제인데 우보천리는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뜻이고 우답불파는 소가 밟아도 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만큼 오래 가고 단단하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자, DLENC에 이런 사자성어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건설업종 리포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오늘은 DLENC까지 건설업종 중에서도 하반기에 이 세 종목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오늘 DLENC는 7월 30일자 메리츠증권 리포트와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그리고 흥국증권에서 발간한 3월 3일자 리포트 세 가지의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보천리 우답불파라는 말씀을 먼저 이제 제목으로 꼽았고요.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허반성의 모멘텀 투자 레터를 설명드릴 때 지난해 연말 대강연회에서 올해 캐치프레이즈로 우보천리 우답불파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의 걸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못 이룰 것이 없다. 목표를 달성한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답불파는 소의 걸음으로 밟아도 깨지지 않는 그러한 꾸준함과 단단함, 강직함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 제목으로 우보천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우보만리를 제목으로 꼽았습니다. 보수적 수주 전략을 띠고 있는 DLENC를 빗댄 것 같고요. 보수적 수주 전략 때문에 외형 성장이 조금 더딜지라도 둔화시킬지라도 수익성만큼은 업종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그러한 DLENC의 이야기를 우보만리라는 사자성어에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포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보만리라는 이야기가 우보천리 우답불파를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로 지난해 연말 대강연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에 너무 반가운 마음에 메리츠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제도 이 리포트 그리고 월요일에도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분양 계획인데요.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분리해 놓았죠. 이 상반기와 하반기 분리된 내용 중에 하반기에 더 많은 물량들이 조금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수요일에는 현대산업개발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대림산업, 그중에서도 분리된 DLEN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DLENC는 결국 국내 100대 건설사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기업이고 이 편한 세상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불리는 아크로 이러한 브랜드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을 조금 갖고 있는데요. 그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GS건설은 219%, 대우건설은 243%, 현대건설은 105%, HDC 현대산업개발은 126%, DLENC는 이제 100% 수준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할인율이 커질 때마다, 저렴할 때마다 눈여겨볼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 DLENC가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보천리 우답불파 그리고 우보만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낮은 성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점진적 주가 상승이 강하게 전망된 기업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1조 9,200억 원을 좀 넘어갔고요. 영업이익은 2,200억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치로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12% 정도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19%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했다. 거의 대부분 부합했다라는 의견에는 일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문별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주택이 80%를 넘겼고요. 토목은 86%, 플랜트도 85%를 넘어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 부문에 있어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하다, 오히려 높다. 주요
경쟁 건설사 대비해서 양호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본 영업이익이 조금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운 감소치를 보였던 이유는 터키 법인의 리라화 평가손이 100억 원 정도 반영이 됐고요. 의정부 경전철 관련된 대손이 70억 원,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100억 원 정도가 좀 반영이 돼서 영업이익이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 부문들을 조금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신규 수주는 1조 3천억 원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앞으로 주택 부문 사업 기확보된 물량이 약 2조 5천억 원, 그리고 하반기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해외 수주 예정인 물량들을 감안했을 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DLENC의 21년도 주택 착공입니다. 1분기와 2분기는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1분기 공급 세대 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분기는 5,605호, 그리고 2분기는 2,133호,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소개를 좀 살펴보면 3분기, 4분기 약 12,316호가 3분기와 4분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DLENC의 공급 세대수 기준으로 본다면 21,351호가 된다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2만 호에 대한 부분들 목표치로 삼고 있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모습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주택 2만 호 공급 목표에 플러스 해외 주요 파이프라인을 본다면 해외 수주 목표가 1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필리핀 철도 개량 사업, 말레이시아 라텍스 플랜트 사업, 러시아 정유 플랜트, 베트남 가스 발전 플랜트, 호주 암모니아 플랜트까지 합해본다면 주택 수주에 이어서 해외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 해외 수주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리포트들 그리고 전망치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DLENC의 가장 강점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주요 건설사 중에 가장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분기 말 기준 현금 자산이 약 2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조 2,328억 원이 2분기 말 현금성 자산인데요. 서울 아크로포레스트 입주 잔금이 납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토목 프로젝트에서 선수금 수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대비 3,960억 원이 증가한 2조 2,328억 원의 순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 부채 비율이 100%밖에 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부분 좀 감안해 봤을 때 순현금으로 따지고 본다면 오히려 순현금은 1조 2,660억 원입니다. 주요 건설사 중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을 자랑하고 순현금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튼튼한 순현금 1조 2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업 전략, 보수적인 모습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보 말리가 가능하다. 왜냐? 부채 비율이 낮고 그리고 순현금성 자산이 높기 때문에 낮은 속도에도 불과하고 점진적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점진적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 보수적인 수주 전략이라고 한다면 내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 현금 중에서 또 다른 투자를 진행해 나간다라고 보시는 것이 보수적 수주 전략일 텐데요. 이 보수적 수주 전략이 외형 성장에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일 수 있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수주도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도 하고 공격적으로 부지 매입도 하고 하면 외형은 일부 성장시킬 수 있겠지만 DLENC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DLENC에는 오히려 강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LENC는 대림 산업에서 이제 DL과 DLENC로 분리를 했죠. 그러면 DL과 DLENC 지분 교환까지도 조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해서 관련된 이벤트는 이제 대부분 종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상반기에도 3월 말에 이 DLENC를
말씀을 드렸죠. 이 상반기 DLENC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좋은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반기가 되었죠. 하반기는 하반기에 분양 물량이 조금 더 많은 건설사를 집중해보자라는 데에도 DLENC는 포인트가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순현금을 바탕으로 개발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세부적인 프로젝트가 확정되거나 결정되고 완료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앞으로 수익 추정치도 상향 조정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또한 투자 규모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안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현금 확대 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느리더라도 강한 그런 기업이 DLENC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2년도 이후 배당 성향 10%에 대한 목표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3년간 매년 5% 수준의 자사주 매입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DLENC 건설사 중에 부채 비율이 가장 작다, 낮다, 그리고 순현금 비율도 높다, 재무적 안정성으로는 탑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상반기에도 좋은 수익을 거두셨죠? 하반기에도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모두 다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유일한 건설 기업이 DLENC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살펴본다면요. 차트를 다 열어놓고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저는 이러한 추세선이 좀 그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일부 저점들이 최초에 한 번, 그리고 중기에도 한 번씩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지수 조정과 함께 조금 더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평행한 추세선을 그어놓고 한번 아래로 내려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저점과 저점들이 일부 연결되는 공통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상향을 해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동일하게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가장 최상단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도 좀 올려본다면 이 구간에서 수익 극대화가 이루어졌구나라는 모습들이 조금 되돌림도 나왔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선, 가장 최저점과 중기 추세선과 최상단의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 조금 맞아떨어지는 모습들이 기술적 분석으로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매출액도 내년도 후년도까지 좋아지고요. 영업이익도 내년도 후년도까지 이제는 컨센서스가 플러스 양의 모습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됐으면 건설업종 상승과 함께 다시 우상향을 이루어내기는 조금 충분한 기술적 주정도 나오지 않았나라는 모습에 그저께부터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하반기 분양 물량까지 기대를 해보시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기에 탄탄한 우보 말리, 우보 천리 우답 불파에도 부합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DLENC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노란속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핫클립 영상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리포트 전문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이번 주는 건설업종에 대한 이야기 함께 지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DLENC에 대해서 다뤄드렸고요. 지금 차트상 저점 구간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V자 파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상승세 기대해봐도 좋고 우보 천리, 우답 불파인 만큼 정말 천천한 그런 걸음으로 멀리까지 간다.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좀 지켜보시면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8월 29일 일요일 오후 6시에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일요일 6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 저녁 식사하시고 오셔서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들이나 이 주식 시장 이야기들 나눠보시고 대응 전략 알차게 얻어 가신 다음에 월요일장 좀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 방송이죠.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포트 종목들 다뤄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장이 왔는데 이번 주 목요일장은 어떻게 대응해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용 원칙 만나보고 가시죠. 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 뒤에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합니다. 자세한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 그리고 CJ E&M은 모두 목표 가격을 달성했고요. 서암기계공업이 15% 수익률 챙겨갔고 YJM 게임즈도 편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6.9%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얻어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태경 BK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손실을 보고 있지만 태경 BK도 편입 이후에 단기간에 이 수익률을 좀 도달한 종목이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이 여전히 좀 두 자릿대 손실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들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확진세가 좀 심각해지면서 이주연 위원님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포트에 좀 편입을 하셨는데 지금 약간 부진한 모습입니다. CJ E&M 8월 19일에 들어왔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2%대 손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포트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8월 초반에 제약바이오 업종 종목들 좀 매수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뭐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세 번째 백신인데 지금 러시아에서 백신을 많이 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뭐 국내로 좀 수입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푸트니크 관련주라고 해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지금 뭐 다들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으로 이제 처음 나온 게 러시아 백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8월쯤 해서 스푸트니크 V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백신이 처음으로 나왔고요. 이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임상 이상을 거치지 않고 임상 이상에서 그러니까 3상을 거치지 않고 이상에서 독성 검사 이를 끝낸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그 기술적인 이런 조합을 가지고 이제 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그 자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좀 우려감이 컸었고, 사람들이 이제 뭐 러시아 백신 하면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백신으로 좀 많이 여겨졌었습니다. 그리고 한 11월부터 이제 뭐 화이자라든지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더나 뭐 이런 백신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서방 세계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스푸트니크 이 V라는 백신 이 어떤 식으로 생산이 되고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만을 가지고도 과학자들이 상당히 유효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간이 꽤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르헨티나나 바레인, 뭐 헝가리, 멕시코, 러시아, 뭐 세르비아, 그리고 뭐 필리핀이나 아랍에미레이트 등에서 이제 대규모 접종을 실시를 했었죠. 그런 실시한 이후에 나온 데이터들이 뭐 임상 3상을 대체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도 83% 이상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스푸트니크 V라는 백신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다른 백신들에서 나오고 있는, 사실 접종을 좀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들이 뇌정맥 혈전증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심근염 같은 이런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이제 벡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백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에서는 이번에 그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초입 부분에 러시아로 백신을 맞기 위해서 이제 백신 여행을 좀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국인들에게도 백신을 놔주다가 지금 물량 때문에 자국민들 우선으로 지금 백신을 좀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스푸트니크5 같은 경우 지금 좀 전에 언급드렸던 그런 나라들에서 접종을 실시를 했고 부작용도 없고 델타 변이에 대한 방어율도 굉장히 높은 그런 백신으로 지금 알려졌고 처음에 우려감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백신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존하는 백신들 중에서 물론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도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존하는 백신들 중에는 이렇게 부작용적인 면이라든지 그리고 방어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백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문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국내 이렇게 식약청에 신청을 한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내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8월달 그리고 9월달 지금 컨소시엄이 두 개가 있어요. 휴온수 글로벌을 필두로 한 컨소시엄이 있고 한국 코로스를 필두로 한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두 컨소시엄이 지금 물량들을 확보를 하고 기술 이전을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다. 8월 달부터 이제 생산이 되고 9월 달부터 생산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과연 이 스푸트니크 V라는 백신을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례 움직였던 이런 그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일 국내 증시 좀 상승했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 mRNA 백신 관련주라든지 지금 백신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좀 두드러진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섹터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19 좀 큰 틀에서 코로나19 섹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반등이 나오는 흐름에서 추세는 여전히 좀 하락인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스푸트니크5 V 백신 관련해서 그렇지만 반등이 한 차례 나오면서 저항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단기간에 좀 짧은 시세를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슈가 좀 임박해 있으니까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신다면 괜찮은 섹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스푸트니크는 여전히 유망한 그런 섹터고 지금은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한 뒤에 짧게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좋을 텐데 우리 이주연 위원님이 포트 종목들 리뷰해 주신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두 종목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대웅제약이에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방향성은 분명히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대웅제약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이 올선 위에서의 눌림자리 공략 위치로 삼으셔도 될 것 같고요.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상강 MNT입니다. 전일 주유소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히든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 대비해서 따지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삼강 M&T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 수주 잔고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실적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해상 풍력 관련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전일 좀 시장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풍력 관련 테마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게 들어오면서 방향을 위로 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삼강 M&T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부터 눌림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3,500원이 전고점 부근인데 그 가격대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서 한 24,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지켜보시면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과 삼강 M&T 모두 비중 확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삼강 M&T는 24,000원 선까지 목표가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